그렇다면 이러한 한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전통 과자 중에서도 으뜸이라 일컫는 약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참기름으로 반죽해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유밀과입니다. 밀가루를 얇게 밀고 층층이 쌓아 반죽하는데요. 정교한 꽃 모양으로 찍어낸 것을 궁중약과, 한입 크기의 사각 모양으로 찍어낸 것을 모약과라고 합니다. 틀에 찍어낸 약과 반죽은 2번에 걸쳐 기름에 튀겨내야 하는데요. 반죽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튀겨내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한 온도에서 이거를 부풀려서요. 그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부풀어지면 이 높은 온도에서 겉을 익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과는 먼저 약한 온도의 기름에 튀겨야 층과 층 사이가 충분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 사이에 꿀이 꽉 차도록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반죽이 부풀지 않으면 꿀이 배지 않고 과자의 식감도 딱딱해집니다. 약과 고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층층이 공간을 부풀리며 겉을 익히듯 튀겨내면 이제 달콤함을 입힐 차례입니다. 조청과 생강, 계피를 넣어 끓인 꿀에 약과를 넣고 시간을 들여 재우는데요. 이를 즙청이라고 합니다. 튀겨진 반죽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층 사이사이 꿀을 채우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약과가 완성됩니다. 유레카!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이모티콘.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떠오른 이모티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한 이모티콘 개발업체. 약 15년 전 전통적인 캐릭터 개발업체로 출발한 이곳은 최근 이모티콘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겨 찾는 인기 아이템을 만들기까지 그 과정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만드는 것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요. 먼저 이모티콘 기획 단계에서 가볍게 스케치를 한 후 일러스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보드를 만든 후 그림에 맞는 색채를 입히게 되죠. 이후 플래시라는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건데요. 이모티콘 하나당 들어가는 그림은 24장. 컷 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동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도록 잘 표현해야 하는데요. 스케치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들이 미흡한 부분은 최종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이모티콘을 만들 것인지 소비 타깃을 명확히 정하고 컨셉을 정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잘 읽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캐릭터는 한 명이지만 이렇게 표현될 때 이렇게 다수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꽤 있잖아요. 좀 오밀조밀하면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캐릭터의 특징을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재밌게 연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글이 때로는 없는 게 이모티콘은 문자를 대신한 소통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통해 어떤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할지가 중요한데요. 이때 대중이 요구하는 그림체와 유행어 등 최신 트렌드를 잘 녹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레카! 혹시 이건 뭘로 만들었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쉽게 짐작하지 않는 가방의 원단. 시청자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촉감은 쌀포대로 만든 것 같은데요? 쌀포대는 아니고요. 네. 우리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비닐봉지를 엮어서 만든 가방이에요. 가방 원단의 정체는 바로 비닐봉지. 동그랗게 고리 형태로 오려낸 봉지를 교차해서 서로 엮어준 뒤 코바늘로 한 땀 한 땀 떠주면 깜찍한 가방 하나가 뚝딱 완성된다. 있는 비닐봉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방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을 좀 크게 하시면 가방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필통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방과 함께 사무실 한켠에 진열된 옷들. 설마 이것도? 여기 걸려있는 옷들도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옷들이에요. 쓰레기를 재활용한 옷이라기에는 기성복 못지않은 퀄리티. 게다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원단도 일반 의류 원단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원단을 만든 원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 보이시나요? 원단의 비밀은 바로 플라스틱? 여기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원단입니다. 버려지는 페트병에 섬유화한 플라스틱 재생 섬유. 의류,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접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원단이다. 기술자는 약 5년간의 작업을 통해 10만 개 이상의 폐페트병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단다. 안 입는 옷을 뜯어서 그 가방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이게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깊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폐자재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보탬이 되기 위해 디자인과 재단 공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 재단을 하면은 원단이 이게 버리는 게 전부입니다. 원래 원단 공장에서 가공을 할 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작업을 해서 버리는 원단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단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자투리 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 기술자의 꼼꼼한 손길을 거치고 나면 넉넉한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이 정도면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죠. 최대한 버려지는 면이 없도록 하던가 아니면 폐자재를 활용하여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가방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저희 그 가방과 옷들의 장점입니다. 나아가 기술자는 제품이 다시 재활용될 때를 고려해 단일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와 플라스틱 조각을 이어붙인 퍼즐 모양 가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한 제품들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란다. 유레카! 고생이 많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료 로봇은 모두 10여 개. 자력에 의해 위치 조종이 가능한 이 의료 로봇도 이곳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로봇인가요? 이것은 이제 2세대 캡슐 내시경인데요. 캡슐 내시경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세대 캡슐 내시경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 사업단 때 개발이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영상 캡슐이라고 해서 인체 속을 돌아다니면서 소화기관의 영상을 이제 의사진한테 전달이 되면 그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1세대 캡슐 레이싱입니다. 이것은 자체 운동이 없는 겁니다. 찍고 싶은, 그러니까 보고 싶은 데를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기 때문에. 2세대 캡슐 내시경은 캡슐 내시경이 이제 드디어 운동을 속에 운동이 기능이 보강하게 된 게 그게 이제 2세대 캡슐 내시경이고 캡슐이 지금 벽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전류 제어를 해서 이 캡슐의 자세를 현재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 벽에 붙어서 위 전체의 모습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2세대 캡슐 내시경. 기존 캡슐 내시경으로 췌장 24시간 걸리던 진단 시간도 20-30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본인이 직접 인체 실험 대상자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길이 1.8, 지름 0.8cm의 작은 캡슐이라 구토나 장기 파손에 염려가 없다는 캡슐 내시경. 2달 전엔 3세대까지 개발됐답니다. 3세대 캡슐 내시경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실제로 캡슐이 인체 속에 들어가서 약간 혐의가 있는 질환 부위를 이게 자동적으로 돌면서 뜯어내게 됩니다. 기존의 1세대, 2세대와 달리 3세대 캡슐 내시경은 그 캡슐 내시경만으로 시술이 다 끝나버립니다. 영양제 크기의 이 3세대 캡슐 내시경은 기존의 진단 기능뿐 아니라 직접 조직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병변에 직접 약물을 전달, 치료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유레카! 이번엔 손 씻기 필수품 비누를 만들어 볼 차례. 비누 베이스, 글리세린, 에탄올만 있으면 비누 만들기 오케이. 먼저 비누 베이스를 작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줄게요. 자른 비누 베이스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상태를 확인해가며 돌려줍니다. 비누 베이스가 완전히 녹아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녹여주세요. 바로 그때 컵에 수상한 재료를 넣고 젓기 시작하는 전문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청대가루에 글리세린을 섞은 거예요. 청대가 뭐예요? 청대는 쪽이라는 식물인데요. 살균과 항균 효과가 있어서 비누에 넣어주시면 살균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파란색의 비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녹인 비누 베이스를 사용할 만큼만 덜어주세요. 비누 베이스가 담긴 용기에 글리세린과 청대 분말을 섞은 액체를 넣어줍니다. 그러자 어머 예쁜 푸른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또 다른 재료. 티트리 오일을 넣어주시면 살균이나 항균 효과도 높여줄 수 있고요. 좋은 향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향까지 더한 액체 상태의 비누를 실리콘 몰드에 부어준 뒤 그 위에 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을 뿌리면 비누 표면에 있는 기포들을 잡을 수가 있어서 비누가 매끄럽게 나와요. 예쁜 모양을 위한 에탄올까지 뿌린 뒤 1시간 정도 보관. 이후 실리콘 몰드를 제거해주면 예쁜 나만의 천연 비누 완성. 비누 만들기 어렵지 않죠? 비누도 만들었겠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도 알아봅니다.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은 총 6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비누를 묻힌 손바닥을 서로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껴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지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손톱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에는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이 약 15초라고 하니 2번 정도 부르면 딱 30초에 맞출 수 있겠죠. 유레카!
산 위를 날아다니며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모습.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드론이 착륙한 곳으로 다가가 보는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 작업 중입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드론.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림방제 드론을 연구한다는 오늘의 기술자. 준비됐습니다. 다시 방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그런데 조종기는 안 잡고 태블릿만 만지작. 시작하겠습니다. 방제 작업을 위해 이륙하는 드론. 하지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없다. 직접 조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방제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조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저 드론은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는 걸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 3차원 자율비행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고 알아서 약을 뿌린다는데 방제 영역을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작업 위치부터 비행 속도, 이동 경로 등 모두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여기 비행기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서 방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정된 방제 지역으로 출발하는 드론. 비행 프로그램에 입력된 좌표로 향하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경로대로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개념 3차원 자율비행 시스템. 자율비행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비행하고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여서 방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뭐예요? 네, 현장에서 찍어온 드론 사진인데요. 이걸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만들고 높이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하게 될 지역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모두 종합한 뒤 종합한 사진 정보를 토대로 3D 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 지도를 만들어 전체적인 산의 높이를 계산한다는데 기존 등고선 지도에 세부적인 높이, 수치까지 표현해주는 것이 포인트. 표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론 비행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그 경로에 높이 정보가 표시된다. 이렇게 나무 높이에 따라 비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무에 부딪힐 수 있는 안전성도 떨어지게 되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스마트 DS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값을 더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나무 높이에 맞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 경로가 만들어진 모습. 기술자들의 스마트 DSM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주행 경로를 토대로 초보자라도 특별한 조정 기술 없이 정확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산과 같이 험준한 지역에선 꼭 필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유레카! 다양한 쓰레기가 섞여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건설 혼합 폐기물. 대부분이 그냥 버려지기 일쑤인데 하지만 자동화 기술로 정밀 선별이 가능해지면서 재활용 자재 회수율 증가는 물론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이 4배가량 늘어났다고.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그 혼합 폐기물들을 가벼운 거는 지나가고 무거운 물건들은 폐기물들은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이나 모래, 흙 등이 분리되는데 크기에 따라서 한 번 더 2차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리가 끝나면 따로 이동하여 파쇄, 세척 등의 재가공 과정을 거치고 재활용 자재로 탄생,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일부는 골재로, 일부는 토사로. 그래서 순환 토사와 순환 골재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적용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먼저 분류 과정을 거쳐 파쇄기로 이동하는 건축 혼합 폐기물들. 파쇄기에서 어제 폐기물 자체를 파쇄한 다음에 청결하게 좋게 만들어서 다음 공정으로 저희들이 자력선들을 돌려서 처리물 자체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거된 가벼운 폐기물들은 인력선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바람을 통해 가벼운 쓰레기만 분리하는 풍력 선별기를 통과하면 대부분 남은 폐기물은 비닐 종류뿐.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분리된 비닐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 업체 또는 스mel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대기 오염으로 소각장도 줄이고 있는 실정. 기존에 건설 혼합 폐기물의 경우 50%는 매립장, 50%는 소각장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통해서 5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폐기물이라는데 쓰레기산, 쓰레기 수거 거부 대란 등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쓰레기 처리 문제. 이에 기술자들은 다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각 공장에서 발생된 산업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색부터 남다른 산업 폐수. 물의 상태나 농도에 맞춰 약품을 투입. 가열을 통해 깨끗한 물만 증발시키는데 증발되지 못한 진흙 상태의 침전물은 그대로 버려진다. 여기는 증발 농축기에서 처리된 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친환경적 정화가 가능한 미생물 처리 시설이 이 시설의 핵심. 거품처럼 올라오는 발효 과정을 통해 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약품, 증발, 미생물 처리 등 모든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하수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된 물. 방류수는 법적 기준인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30ppm 이하일 때만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 동안 매립되어 있던 생활 쓰레기들 또한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는데. 자, 가락정전이 거치는 당 공정은 소다 이물질 및 가연물 절삭을 하는 공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흙을 분리하고 건조, 파쇄하는 과정을 반복해 깨끗한 비닐만을 골라내는 기술은 특허까지 받았다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고용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소각률을 70%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레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언니 덕분에 재미난 실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라이터 커버부터 제거해주면 돼요. 먼저 라이터의 노즐 커버를 빼낸 후 그리고 볼펜의 심을 꺼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볼펜심 중간을 잘라 흘러나오는 잉크를 가스 노즐에 묻혀주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실험 준비는 끝! 자, 이제 라이터를 켜보겠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야 잘 보이니 불 좀 꺼주세요. 자, 이제 라이터를 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라이터를 켰자 오! 보이세요, 지금? 이야, 라이터 불꽃이 마치 공중부양이라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옛날 만화에서 보던 도깨비불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불을 켜봐도 아까와 똑같이 도깨비불이 생기는데요. 불꽃이 원래 있어야 할 곳보다 훨씬 윗부분에 생성되는 기현상. 이 사이가 투명한데 손가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꺼지네.
혹시 몰라 불꽃과 라이터 사이에 손을 대보자 바로 꺼져버리는데요. 이 불도 일반 불하고 똑같은지 종이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불꽃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불꽃이 닿기 무섭게 바로 타버리는 종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공중부양한 불꽃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끈적끈적한 볼펜 잉크를 가스 노즐에 묻히게 되면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의 뷰테인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평소보다 더욱 빨라지게 되는데요. 가스의 연소는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빠르게 되면 제대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테인 가스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진 구간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불이 붙게 되고 마치 공중부양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깨비 불의 원리는 바로 연소 지점. 잉크를 묻힌 후에는 산소와 만나는 연소 지점이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러시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일인 승전 기념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미스터리야, 뭐 운이 좋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행사가 가장 빈번하게 열리는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월 평균 강수량이 50mm 수준으로 매월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의 매주 한두 차례 비나 눈이 내리고 5월에는 눈발이 막 엄청 많이 날릴 정도로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승전 기념일이 있는 날에만 비가 오지 않는 걸까요? 하늘의 뜻이 담긴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구름 소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소련 시절에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구름 제거 과정은 이렇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약 50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이 방식은 액체 질소와 요오드와 은 등의 화학물질을 비구름이 낀 상공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구름은 수분을 뺏겨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일에는 항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